그래서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그리고 쉽게 여러 가지 이혼 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이렇게 협의 보는 게 양측에게 손해볼 게 없다. 이혼 100% 가능하냐? 사유인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. 뭔가 애매하죠? 그래서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이 비싼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백준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좀 사실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. 이미 대중들한테 어떤 법리적인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의뢰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관해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걸 모를 수가 있나? 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생각해보면 모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저도 뭐 배우고 경험을 해봐서 아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그리고 쉽게 여러 가지 이혼 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는 보통 협의이혼. 협의이혼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협의이혼, 협의가 뭡니까? 그 당사자 둘이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유롭게 협의한다는 거죠. 근데 뭐 이런 거 절차를 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협의이혼은요, 가정법원에 가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. 우리가 시청에 가서 공무원 만나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협의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.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이유가 몰라서, 그러니까 내가 뭘 몰라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뭘 모르냐? 이걸 소송으로 가면 통상적으로 어떠한 결론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몰라요.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협의를 중지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럼 변호사는 잘 설명을 해주겠죠. 통상적으로 판결로 가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. 근데 소송이 길어지면 뭐 1년도 넘어가는데 그 변호사 비용도 각자 들고 나중 가서 결과도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협의 보는 게 양측에게 손해볼 게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를 중재해 줄 수 있죠. 협의위원회에서는 변호사가. 그리고 원칙적으로 소송 대리인 아닙니까? 변호사는.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있어서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뭐 일반적인 모습이죠. 그럼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첫 번째. 이혼 100% 가능하냐?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. 뭐 이혼이 내가 지금 뭐 더 이상 뭐 이성적으로 느끼지 않고 뭐 만나는데 질렸다. 뭐 함께 사는데 너무 힘들다. 성격도 안 맞고. 이런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? 이혼이 가능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. 법문에 규정되어 있어요. 민법 840조 1호부터 6호까지. 그러니까 뭐 부당한 대우, 뭐 직계 존속에 대한 뭐 부당한 대우, 뭐 악의의 유기, 뭐 기타. 6호가 이제 모든 걸 좀 아우르는 그런 사유인데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. 뭔가 애매하죠?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 다 포함시킵니다. 6호에.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 폭행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폭언 그리고 그 외에 금전적이라면 뭐 이게 뭐 도박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? 외도죠. 뭐 외도가 있고요. 그 외에 내가 진짜 너무 질렸다. 만나고 싶지 않다. 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런 사유만으로 이혼이 되겠습니까? 당연히 청구 기각 나오고요. 근데 정말 성격적으로 이게 서로 안 맞고 그래서 이미 별거를 한 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됐다. 그리고 상대방도 어떻게 뭐 적극적으로 뭐 이혼에 대해서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나와 어떤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. 뭐 이런 사유들이 재판부에 잘 어필이 된다면 소송을 통해서도 뭐 이혼이 가능합니다.
뭐 이유는 뭐 방금 설명드린 경우에 한해서 뭐 가능히 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재산 분할이죠. 재산 분할은 서로의 재산을 낱낱이 다 찾습니다. 뭐 이게 법원이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뭐 수많은 어떤 기관들이 있습니다. 뭐 은행, 뭐 기타 등등등 뭐 다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 이게 A, B가 이혼 소송 중이면 여기에 뭐 C, D라는 이제 각자의 변호사가 있겠죠. 그럼 사실주의 신청서들을 막 접수합니다. 법원에 다 접수해요. 서로의 재산을 찾으려고 사실주의 신청서, 문서 대출 명령 다 접수해요. 그럼 법원이 그거 보고 다 보냅니다. 다 보내요. 이 사람의 뭐 예금, 뭐 한 3년치, 뭐 코인, 뭐 주식, 뭐 부동산 다 보냅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다 회신이 오겠죠. 그리고 뭐 재산 명시 신청 내려가지고 이게 다 싹 나오는 것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다 취합해서 표를 만듭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고, 피고, 뭐 피고 재산, 뭐 채무 이런 거 빼고 보니까 뭐 피고는 한 10억 있네. 원고는 한 20억 있네. 그럼 두 개 합치면 지금 적극 재산이 얼마죠? 30억이죠. 오케이. 적극 재산 30억이구만. 그럼 이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를 따집니다. 뭐 최태원 회장 보면 뭐 6.5 대 3.5 나왔죠. 그래서 지금 기여도를 따져요. 원고한테 이 30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여도가 한 5 대 5다, 둘 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15억 가져야 되죠? 5 대 5라면. 근데 보니까 피고가 10억밖에 없네, 지금. 그러면 원고야, 15억 맞춰야 되니까 5억 피고한테 줘. 라고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변호사들이 뭘 하냐? 내가 피고 소송 대리인이라면 원고 어떡하겠어요? 원고가 누구예요? 원고. 소송 제기했다는 사람이죠. 이혼 소송 제기하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? 뭐 통상 내 재산을 좀 많이 뭐 은닉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. 피고는 갑작스럽게 이혼 소송을 당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혼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피고 소송 대리인이라면 뭐 피고뿐만 아니긴 하지만 원고의 재산을 막 일일이 다 찾습니다. 다 찾아요. 다 드러내고 이 재산의 가치를 높여야죠. 그리고 우리 재산은 최대한 숨기고 우리 재산의 가치는 낮춰야죠. 물론 재산 가치가 이렇게 명백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부동산 시가, 주식, 코인 애매하잖아요. 얼마나 측정해야 됩니까? 시시각각 달라지는데. 뭐 이거에 대한 여러 기준들이 있긴 한데 그게 원칙이긴 하죠. 하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가 재산 분할에 있어서 싸우고, 그 다음에 이제 기여도. 재산 형성에 얼만큼 기여했냐. 이 기여도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냐. 이런 거 엄청 따져야 되죠. 엄청 싸웁니다. 쟤는 뭐 아무것도 안 했고, 얘도 아무것도 안 했고, 내가 다 했고, 뭐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. 변호사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워서 결국에는 아까와 같은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이 이제 양육권. 양육권과 뭐 양육비. 양육비는 어떤 뭐 기준표가 있습니다. 좀 세세하게. 부부 합산 어떤 공동소득에 비례해서 월 양육비가 뭐 얼마 뭐 이렇게 막 세세한 표가 있는데 판사님들이 이거 표대로 안 합니다. 표대로 안 하고요. 판사님들도 다 부모이기도 하고 대부분. 그래서 이제 애 키우는데 뭐 저 정도 나이면 얼마 들겠다 이런 거 대충 압니다. 그래서 이제 부부의 어떤 소득, 월 소득에 비례해서 뭐 얼마만큼 양육비를 줘라. 통상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양육권이 이제 여성과 남성. 95% 여성한테 줍니다. 95% 여성한테 줘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판부는 이 주 양육자가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애가 7살인데 뭐 아빠는 바깥에서 일했고 엄마가 키웠어.
그러면 쭉 7년 동안 키우다가 이 양육권을 남성한테 줄까요? 그럼 주 양육자가 바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거의 주지 않습니다. 주지 않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주 양육자가 이미 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. 또 뭐 남녀 차별적인 그런 요소는 뭐 있나? 뭐 어쨌든 그런 부분보다는 이 주 양육자가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. 근데 뭐 주 양육자이긴 한데 뭐 여성이 뭐 말도 안 되는 뭐 어떤 결격 사유들이 많다면 당연히 남성한테 주겠지만 그런 경우 드뭅니다. 없어요.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? 내가 양육권을 정말 가져오고 싶다면 보통 뭐 아내가 뭐 외도 혹은 아내의 유책성 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이혼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아이를 확보해서 남성이 집으로 옮깁니다. 그렇게 이혼 소송이 한 1년 정도 진행되는 동안 남편이, 즉 남자가 아이를 양육을 해왔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, 그리고 아이가 매우 건강해. 그리고 아이의 정신 상태도 굉장히 좋고 엄마를 찾지도 않아. 뭐 그런 것들이 다 어떤 뭐 나타나고 뭐 아빠도 막 너무 아이를 양육을 잘해요. 그러면은 재판부가 그래, 그대로 네가 양육권 가져가라 라고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죠. 그래서 보통 남성들이 양육권을 가져올 때는 뭐 저 엄마, 그러니까 뭐 여성이 양육에 굉장히 부적합하다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타고난, 내가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양육해야 된다. 난 양육을 위해서 태어났다. 뭐 이런 점들을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해야 됩니다. 그 다음이 이제 만약 위자료죠. 위자료 이거 정말 인색해요. 우리 재판부가. 통상 뭐 특히 왜냐면 위자료가 이게 정신적 손해라서 그래요.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죠. 그런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저 사람이 가해자가 나한테 불법행위를 했고, 그래서 내가 손해가 뭐 얼마가 발생했고, 뭐 10억이 발생했다면 10억이 발생했고, 이 인과관계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전부 입증해야 됩니다. 근데 어떤 물리적인 손해나 아니면은 뭐 건물이 박살나고 뭐 이런 것들은 손해 X를 측정하기가 쉬운데, 이 정신적인 손해는 손해 X를 어떻게 측정하나요? 애매하죠.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외도의 경우에도 거의 뭐 통상 3천만 원 이상 안 나와요. 거의 맥시멈으로 이거는 뭐 1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. 정말 이건 악인이다. 너무나 악인이야. 그럼 한 5, 6천 나옵니다. 근데 한 2년 전쯤에 한 2억 원이 나왔어요. 그리고 이번에 최태원 회장 20억이 나왔죠, 위자료. 저는 오히려 최태원 회장 20억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크게 의미가 없고, 저는 이 2억 원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. 이 위자료 2억 원이 나온 판결을 보면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청구했어요. 그래서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 동안 굉장히 좀 뭐 괴롭혔겠죠.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유책 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청구하면서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. 뭐 그래가지고 이례적인 2억 원이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의 20억은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이게 뭐 많이 20억, 그러니까 이 수치만 보면 금액만 보면 20억 위자료 엄청난데 하는데,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한다면 보통 뭐 사람들이 뭐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천만 원 위자료 인용된 것보다도 전 더 적은 비율이라고, 퍼센테이지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, 어찌됐든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한테 이제 청구를 하는 금액이고, 그리고 법원이 막 통상 그렇게 인용 자체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. 물론 명백한 뭐 폭행, 외도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양육권과 그러면은 이혼 여부 다퉈야 되고, 양육권 다퉈야 되고, 재산 분할
다퉈야 되고 위자료 다퉈야 되죠. 그래서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이 비싼 겁니다. 만약 승소하게 된다면은 뭐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걸 떠나서 이런 걸 한 번에 다툰단 말이에요. 그러면 결국 이 재산 분할에 이 양육권에 관한 것과 위자료에 관한 것들이 이게 영향을 받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예를 들어서 A 여성, 그다음 B 남성. 양육권을 여성이 가져가요. 그리고 잘못은 남자가 했어. 유책 배우자야. 그럼 양육권 가져가면 여자가 뭐 애기랑 살게 되는데 뭐 경력 단절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럼 이거 애기랑 어떻게 살아? 부양적 의미에서라도 재산 분할을 더 유리하게 해줘야겠죠. 그리고 심지어 또 유책 배우자가 남자야. 그러면 이 위자료적인 의미에서라도 위자료는 한 3천만 원 인용해 주지만 이거 아주 나쁜 놈이야 라고 해서 위자료적 요소도 포함해서 재산 분할에 여성에게 더 유리하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한 번에 움직인다.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. 그래서 굉장히 소송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생각난 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, 혼인기간 10년 넘어가면 뭐 가정주부, 전업주부도 5대5다. 뭐 인터넷에 많잖아요.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. 뭐가 맞냐? 10년 살았어요. 가정주부, 전업주부였어요. 그 소득, 둘이 뭐 재산 까보니까 한 뭐 5억 정도 돼요. 그러면 한 5대5 나옵니다. 왜 그러냐면 재판부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부양적인 의미도 있어야 될 것이고, 그리고 이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뭐 한 1, 2억은 모았지 않았겠냐. 그러니까 5대5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막 10억이 넘어가고 20억, 30억 된다. 그리고 10년 동안 전업주부 했다. 5대5 나옵니까? 5대5 나오나요? 안 나옵니다. 한 재산 한 20억이라고 해봅시다. 우리 직장생활 10년 해가지고 10억 모을 수 있어요? 못 모으죠.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합니다. 재판부에서.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6대 4나 뭐 6.5 대 3.5, 7대 3, 사실 뭐 8대 2, 막 9대 1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와요. 이 여성이 엄청 잘못한 뭐 유책 배우자의 정말 집안일, 뭐 가사일, 뭐 양육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 이상.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나면 5대5다 이거는 뭐 재산분할 액수나 여러 가지 기타 사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송을 통해서 언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서서 살펴봤고,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, 이때 변호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, 양육권이 통상 누구에게 주어지는지, 남성이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 다음 뭐 위자료, 재판부에서 위자료 굉장히 인색하다, 뭐 이런 거 좀 알아봤고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습니다. 앞으로는 이제 하나하나 항목을 세분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